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로 포문을 열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채널에 사연을 올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며 시작을 하셨겠죠. 제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참 난감하네요. 저는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작당에 넘어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리며 글을 적으려고 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을 다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을 다했던 제 좋은 날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인과응보가 어떤 것인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진실에 대해 함께 느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은 늘 뭔가가 하나 부족한 사람처럼 어려웠습니다. 태어났을 때 몸이 약했던 어머니께서 모유 수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엔 아들이겠지 하는 기대감에 낳았으나 달려있어야 할 게 달려있지 않은 딸이어서 구박을 받아 소심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말수가 참 없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제가 큰 소리로 우는 것조차 탐탁치 않게 여기던 할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셋째 딸이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날 셋째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언니 둘을 낳으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도 몸조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저의 고향은 경산이었습니다. 경산에서 농사를 짓던 집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시집살이를 했던 엄마는 언니 둘을 연달아 낳으면서 온몸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체 몸이 약했었던 엄마였기에 더욱더 크게 몸이 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늘 눈을 뜨는 것을 힘들어하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느 정도 엄마의 아픔을 느낀 뒤로부턴 쭉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말도 하지 못하고 기억에도 없던 시절에 엄마가 어떻게 얼마나 할머니에게 당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력이 온전한 7, 8살 시절부터를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쩜 아들 하나 제대로 낳지를 못하려니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서는 밥을 죽네. 너 오늘도 몸이 아파서 고구마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해놓고 무슨 밥을 처먹겠다고 난리야? 어머님,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먹지 마! 일도 안 해놓고 무슨 힘을 썼다고 배가 고프다고 그래? 아들이나 떡하니 낳았으면 몰라. 어디서 저 말도 못하는 병신 같은 년을 낳아서는 저기 시집이라도 가겠어? 저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였죠. 제가 입을 열고 소리를 내면 항상 할머니의 호통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어야 하려니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주제에 어디서 소리를 내냐고 일을 해넣을 돈이 없어서 앞니 한 개가 없는 할머니께서 소리를 치시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50인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오금이 저려오네요. 우리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혹은 인성이 좋은 걸로 유명하셨더라면 더욱 좋았겠지만 며느리를 잡아먹을 사람이라고 유명했어요. 저희 엄마는 첫째 언니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에서 둘째 언니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할머니께선 엄마한테 난리를 치셨대요.
엄마는 매일 밤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달은 2번의 임신과 출산 끝에 뼈 마디마디가 시리게 아팠던 엄마는 둘째 언니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의 앞엔 짐가방이 덜렁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딸년을 낳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 팔을 들이려고 해?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너같이 쓸모없는 년은 우리 집에 발 들일 자격도 없어. 어머니, 제가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 네가 애 안고 그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으냐? 아니 당장 나가라니까. 제가 오갈 곳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년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나가라는데도 말도 안 듣고 거지 근성을 부리고 앉아있네. 엄마의 친척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정말 밭에서 몰래 훔쳐온 감자를 삶아 먹다가 걸려서 밭주인에게 호되게 매질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었다네요. 5일장이 들어오면 그 어귀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 중에 멀쩡한 게 있나 없나 살펴보고, 장이 마무리될 때 팔리지 않은 식재료들을 조금씩 받아와서 끓여 먹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집이라고 불리울 만한 공간이라고 할 곳이 없어서 폐가 같은 곳에 온 가족이 숨어 들어가서 살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런 엄마에게 아들만 낳아주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해주겠다며 엄마를 데려간 것이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겐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거든요. 엄마의 친정에선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급해서 엄마를 시집 보내버린 거죠. 그때부터 엄마는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 가서 따끈한 밥을 지어 할머니와 지체장애가 있는 아버지에게 대령을 해야 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정리를 한 뒤에 할머니를 따라서 밭일을 하러 가야 했죠. 밭일을 하다가도 아버지의 점심을 챙겨야 했고, 또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저녁을 짓고 아버지를 씻기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 거죠. 사연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참 답답하시죠? 저희 엄마가 그렇게 바보같이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쉴 만한 공간을 주겠다는 이유로 스스로 불구덩이에 빠져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눈치를 봤다고 했어요. 아이, 뭔 놈의 기집애들이 밥은 천하장사처럼 처먹어. 저년들 밥그릇 당장 뺏어와. 예, 어머니. 다음부턴 밥 양을 조금 덜 줄게요. 얘들아, 그만 먹고 들어가서 씻고 자자. 배고픈데? 아직 밥 남았는데 이것만 다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이 밥만 축내는 기집년들아.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작은 손으로 밥은 뭘 그렇게 처먹어?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언니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셋째인 저를 4년 만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께선 이번엔 틀림없이 아들일 거라고 하셨대요. 엄마는 아들이길 그렇게 바라셨고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보니 딸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그대로 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갈 생각을 하셨대요. 딸 둘을 낳았을 때도 어마어마한 구박을 받았는데 셋째까지 딸이라니 당장 집에 갈 생각이 막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뽀얀 얼굴로 우러제끼는 저를 보고 살아 숨쉬는 이 아이를 버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어떻게든 버티면 사라지겠지.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겠냐고 그렇게 저를 데리고 집에 가셨고,
할머니께선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날려버리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숨 한 번 제대로 뱉지 않고 그렇게 우두커니 멈춰 계셨대요. 아이고 망할년. 쳐 죽일년. 어떻게 세 번째까지 딸을 낳아. 세상에 무슨 귀신이 들렸길래 매번 딸년만 데려오냔 이 말이야.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장애가 있는 저 사람도 더 잘 돌볼게요. 어머니 절대 누가 되지 않게 할게요. 우리 아들도 오죽하면 지 마누라 뺨을 쳐 맞는데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거. 엄마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내 딸들을 키우겠다고 결심하셨대요. 저는 엄마의 집념이 가장 강하게 들어간 딸이었습니다. 눈치를 일찍부터 볼 줄 알았고 대꾸를 할수록 저만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분풀이를 하셔도 저는 찍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울기도 울어보고 하지 말라고 할머니께 솜주멍을 날려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방에 제 방이라고 말을 하는 할머니였기에 그냥 꼼짝없이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체념하면서 자랐어요. 저는 밥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엄마의 얼굴이 퍼렇게 질렸으니까요. 투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처럼 자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저희 세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 몰래 사탕을 사주시기도 하고 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쪄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에게 들키는 날엔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거지 새끼도 아닌데 무슨 적선을 받아오는 거냐고요. 감자나 고구마 따위는 버려지기 일쑤였고 사탕이나 엿 같은 간식거리는 아버지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진 저희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본인의 것을 가져가고 빼앗는 악당으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중증 환자였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충분히 지원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할머니께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플 뿐인 거라고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할머니 입장에선 모든 수발을 엄마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저랑 6살, 5살 차이가 나는 언니들은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언니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여태까지 너희가 먹고 차고 입은 것들은 전부 갚아야 하지 않겠냐? 매달 50만 원씩 집에 생활비를 붙이도록 해라. 어머님, 애들도 타지에 나가서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요. 기집년이 아들 하나 물어서 살면 되지. 제 애비야 할머니 위해서 돈도 못 보낸다냐? 어디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자식이라고 낳아선? 할머니께선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언니들은 끝까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고 저에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아마 이 집에서 살았던 20년이란 시간이 지옥 같았을 겁니다. 언니들이 막상 집을 떠난다고 해서 저는 서운했는데 언니들은 미련도 없이 떠난 뒤에 연락을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선 그 분풀이를 모조리 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연달아 나간 언니들이 생활비를 보내오지 않자 저를 쥐어짜내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잡것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아주 안면몰수를 하는구만. 지 부모가 어떻게 늙어 죽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게야 뭐야. 너는 말이야,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천벌 받을 게야.
할머니께선 매일 밤 언니들을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셨어요. 남자 잘못 만나서 호되게 당하라부터 시작해서 길에 가다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라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할머니에게 손녀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줄 욕바지 같은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집을 나가 살면 안 된다고 언니들이랑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 저를 붙들어매는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밭일에 동원이 되었을 때도, 날이 가면 갈수록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를 볼 때도 인과응보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가 있다면 이 사람들 모두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엄마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어릴 땐 막연하게 불쌍했다면 20살이 넘어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우리 엄마가 불쌍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인과응보를 믿게 되는 일이 생겼으니 제가 22살이던 어느 여름날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뙤약볕에서 밭일을 하던 저와 엄마에게 누군가가 큰일이 났다면서 소리를 치며 달려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와 엄마에게 큰일이 났으니 빨리 따라오라고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저와 엄마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일이 났다고 해도 집에 불이 난 것이 아니면 밭일을 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밭을 비웠다가 할머니께 걸리기라도 하면 호되게 혼이 날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고 큰일이었죠. 엄마랑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께 큰일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끌고 간 곳은 동네에 있는 천이었습니다. 얕은 물처럼 보이지만 두세 걸음만 더 가도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천이었습니다. 물이 맑아서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이 얕은 쪽에서 발만 담그며 신선 노름을 하는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천 앞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시퍼렇다 못해 보라색으로 보이는 입술과 피부, 그리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품까지도 전부 충격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어머님은 또 왜? 아니 글쎄, 김씨가 물놀이를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는데 이 놓친 내가 구하겠다고 같이 들어갔다가 이 난리가.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구급차가 할머니와 아빠를 싣고 갔습니다.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물에 빠져서 놀란 아버지가 구하려고 들어온 할머니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둘 다 참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속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아주 조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치를 주고 구박을 했던 할머니가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었으니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딸 취급을 해주지 않고 늘 못살게 장난만 치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아버지가 사라진 건 역시 짐을 덜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천벌받을 년이라고 욕을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홀가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한순간에 짐덩어리들을 모두 벗어버린 저와 엄마는 할머니가 꽁꽁 쥐고 갑질을 하던 땅과 집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갈아야만 했던 넓은 밭과 담벼락 너머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던 그 집을 엄마는 미련 없이 팔아버리셨습니다. 시골이라 땅값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엄마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액수였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엄마는 경산을 떠나자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어요. 물론 거의 다 버렸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기도 했고 또 할머니가 물건을 살 때마다 구박을 엄청나게 했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묻은 물건들을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챙겨서 그렇게 경산을 떠났고 저와 엄마는 두 번 다시는 그 동네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부산 진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이란 곳은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익숙한 향기가 흐르는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부산 진구에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립빌라 같은 것이었는데 마당에 딸린 낡은 주택에서 살다가 그런 빌라에 들어가니까 마치 살림살이가 한 번에 너무 좋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갑자기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서 풍요로운 사치를 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독한 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엄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언니들에게도 진구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겠냐 권유했지만 언니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다며 저와 엄마에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 했어요.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던 언니들은 저희가 진구에 자리를 잡자 명절이 되면 저와 엄마를 보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 가족이 일상을 맞이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금이 가 있었던 저희 가족이 다시 뭉친다고 해서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한국에 유학을 와 있었던 일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둘째 언니는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다 빼앗긴 뒤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이라기보단 정신병원에 격리가 된 것이었어요. 둘째 언니는 술을 먹고 난동을 자주 부렸고 동네 주민들에게 신고를 당해서 반강제적인 집행으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일본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어쩐 건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죠. 결국 세상에 남은 것은 엄마와 저 둘뿐이었지만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빴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게들이 즐비한 곳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인부였어요. 제가 일을 하던 식당이 한바집처럼 운영을 하던 식당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을 하는 노가다꾼들이 자주 와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남편은 그 중에서도 꽤 단골이었는데 제가 먹는 제육볶음이 참 맛있다고 늘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레시피와 양념이 정해져 있지만 저는 설탕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고기를 볶을 때 처음부터 설탕을 같이 볶으면 설탕의 탄맛이 씁쓸하고 달면서 제육볶음의 맛을 한층 더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건 제 비법이었어요. 제가 볶아야지만 그 맛이 난다면서 저에게 대놓고 부탁을 하곤 했기에 식당 주인 부부는 저에게 밥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짓궂게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매번 조리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남자들은 절대로 주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행동했으니까요. 할머니의 세뇌가 한몫했을 수도 있죠. 매번 저에게 이건 어떻게 만드냐, 저건 어떻게 만드냐 하고 물어보는 남편의 질문에 저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집에 가족이 없어요? 밥을 혼자 해 먹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저 혼자 살아요. 어머니가 계시긴 하는데 지금은 양산에 혼자 계시고요. 저는 일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맨날 밖에서 사 먹으니까 저도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 꿈이 식당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노가다꾼으로 살지만 언젠간 제 가게를 가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가게를 차리면 월급 많이 쳐줄 테니까 본인 가게에 와서 일을 할 생각이 없냐고 너스를 떨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인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무척이나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남자에 대한 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호감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사람에게 당하고만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보는 것이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언니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어떻게든 돌고 돌아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서 저에 대해 신경을 써준 적이 없었죠. 유일한 제 편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인간을 혐오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나마 엄마가 끝까지 낳은 딸을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혐오까지는 생기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뭔가 달랐습니다.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저에게 다가와 주었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꾸준히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요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었는데 남편은 늘 저에게 제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먹고 싶은 음식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라도 남편이 가게에 들리지 않으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가다꾼이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어디를 다쳐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배탈이 나서 밥을 먹지 못하는 건가 하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호감을 느낄 사람을 찾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니까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한순간에 제 마음에 있던 빈칸이 꽉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뒤를 쫓게 되더라고요. 요리를 하고 있다가도 남편이 보이면 얼굴을 한번 보려고 주방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곤 했어요. 제가 오죽 사랑해서 틀렸으면 제 마음을 깨닫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당 주인 부부께서 제 마음을 알아차리실 정도였죠. 그러니 남편은 더더욱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이별의 순간이라는 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대로 마음 한번 전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공사를 하던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영 씨, 저 양산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공사도 다 끝이 났고 저희 홀어머니께서도 쭉 혼자 계셨어가지고요.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니, 공사가 끝이 났다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시는 건가요? 저는 이별이라는 게 익숙치 않아서요. 참 면목 없습니다. 자영 씨에게 제 마음 고백 한 번을 못 해보고 떠나긴 아쉬워서 지금이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참 저 못났죠. 자인에게 두려워서 제 마음에 대한 솔직함을 전하지 못했었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죠? 철웅 씨가 저를 좋아한단 말인가요? 네, 자영 씨가 저를 그 고운 눈망울로 쫓았듯이 저 또한 자영 씨를 쫓았습니다. 제가 마음만 던지고 양산에 간다고 너무 서운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자영 씨.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저희 엄마도 저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으셨었어요. 어쩌면 저를 원망해서 더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 헌신을 하셨던 엄마였지만 애정 표현은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모진 구박을 받으셨으니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생판 남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들으니 눈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자 남편은 더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를 꼭 안고 달래주는데 햇볕에 말리지 못해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옷에 코를 파묻어도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인생의 짝꿍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마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저에게 두 번 다신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저도 따라갈래요. 저도 철웅 씨가 사는 양산으로 따라갈래요. 자영 씨,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리셔도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주 주말에 양산으로 간다는 남편을 뒤따라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남자를 따라서 양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니 엄마는 기가 막히던 얼굴을 하셨지만 저에게 가지 말라고 붙잡는 말은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단전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한숨을 깊게 내뱉으시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딱 7글자만 뱉으셨어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눈에 멀어서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양산으로 훌쩍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어요. 돈이 넉넉치 않았기에 엄마는 병원을 제때 가지 않으셨어요. 아이를 낳고 쭉 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늘 달고 살던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의 신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엄마의 신장은 재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신장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엄마의 신장 두 쪽이 모두 고장이 나 있었어요. 이식수술은 비쌌고 이식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100% 멀쩡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식을 받으려면 공여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신장을 떼어달라는 부탁을 하기엔 저에게 그동안 해준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엄마는요, 제가 양산으로 떠나서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을 때 쓸쓸하게 저와 함께 살겠다고 얻은 연립빌라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요,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데도 몰랐어요.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죠. 지금도 엄마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눈물부터 납니다. 저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후세계라는 것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또 그곳에서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엄마에게 그런 일 없이 행복만 가득하길, 평안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끝나고 나니 엄마가 아끼고 아끼던 재산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난 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첫째 언니, 알코올 중독으로 이른 나이에 치매까지 찾아온 둘째 언니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 재산을 받자 남편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예전에 말을 했었던 내 꿈 기억나? 당신 꿈? 돈을 벌어서 꼭 식당을 차리고 싶어 했던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 여기 양산은 말이야. 가게세도 별로 비싸지 않거든. 나는 꼭 내 와이프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부부가 나란히 가게의 문을 열고 닫고 함께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간식거리도 사 먹고. 어때? 너무 낭만 있고 행복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근데 여보,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잖아. 당신이 식당을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나도 식재료를 어디서 공급받아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걸? 원래 그런 건 부딪히면서 해봐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당신 음식 솜씨도 조금 좋은 게 아니잖아. 남편은 그렇게 저를 꼬드겼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기신 재산을 탈탈 털어버리면 가게 자리 얻는 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저도 식당 일을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가게를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양산의 가게터들이 비싼 것도 아니어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제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 또한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도중에 아주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백반집을 하던 가게터였는데 주인장 몸이 안 좋아져서 장사를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기도 했고 또 주변 상가가 활발한 자리이기도 해서 운영에만 문제가 없고 위생과 관련된 논란만 없으면 중박 이상은 치겠다 싶은 자리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그 자리를 인수받았어요. 일용직 노가다꾼으로 일을 하던 남편은 홀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지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이 아니었다면 아마 가게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게를 오픈하고 처음엔 손님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게 간판을 너무 대충 달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제 나이 30살에 열게 된 식당은 파리만 풀풀 날렸습니다. 게다가 양산이란 도시가 그 당시에는 큰 발전이 되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꾸준하게 성실하게만 계속 일을 하면 언젠가는 벌이가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벌이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빚이 생겼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게 자리세도 내야 하고 또 식재료도 꾸준하게 들여와야 하는데 파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았으니까요. 음식 맛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그것도 손님이 와야지만 대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게를 4년간 운영하다가 결국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게 자리가 꽤 좋은 것 같았는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었어요. 남편은 다시 노가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홀 시어머니와 단 둘이 양산에 남아 살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 있는 걸 꼴불견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집에서 애만 보면 뭐해? 나 아직 청정하다. 내가 우리 손주 봐줄 테니까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그래.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려서 제가 옆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들이 이만할 때부터 나랑 떨어져서 지냈어. 내가 우리 아들 키우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다. 집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 면역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에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면역력이 강해도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 낳고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부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제일 자신이 있는 것은 식당 일이었어요. 작은 식당이 아닌 꽤 큰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장 주인 부부가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일을 했을 땐 그런 부분까진 세세하게 챙겨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경영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식재료를 들여와야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마진을 어떻게 남기는 게 좋은 것인지 하나하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에서 5년을 일했을 때 저에게 또다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실패를 하긴 했지만 식당을 다시 운영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을 때 좋은 자리를 소개받게 되었고 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 나이가 38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다시 한번 식당 일에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맛보았지만 두 번의 실패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을 운영했을 땐 사장이라는 직함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제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되 마진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도록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여가면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맛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에 더욱 더 힘을 썼어요. 처음엔 당연히 장사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조금 빚을 지긴 했었는데 장사를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는 날 그 빚도 전부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셨고 매출은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었죠. 대박집처럼 한 방에 고공행진을 했다면 또다시 두 번의 실패를 맛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천천히 성장을 해준 덕분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제 나이는 49살이 되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가게는 10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 꽤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자리가 넓은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사를 2번이나 갔어요. 손님들이 줄을 기다리는 게 싫다고 가게를 넓혀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성화를 부리셔서 더 넓은 가게를 찾아서 2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다 거기서 거기인 위치라 단골 손님들을 잃는 일도 없었죠. 운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잠을 자는 시간을 쪼개기도 했고 또 우리 아들에게 그만큼 신경을 더 써주지 못하기도 했지만 남부럽지 않게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가면서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줘가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게의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고 어느새 매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달성하게 되자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출 10억을 달성하던 그 시기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남편과 합심해서 이루어낸 가게의 성장에만 기뻐하고 있었죠. 제가 평생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에게 무슨 배신을 당하게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퇴근하는 길에 케이크를 하나 사왔는데 우리 이거 같이 먹으면서 축하 파티라도 하자. 무슨 케이크야? 뭐야, 생과일이야? 내가 초코 케이크 좋아하는 거 알면서 이왕이면 그런 걸로 사오지. 초코 케이크가 다 팔리고 없더라고.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매출 10억을 달성한 날이잖아.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럼 다른 가게에서 사오지 그랬어. 센스도 없게. 나 초코 케이크 아니면 안 먹는 거 알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그래? 대충 먹자, 여보.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나나 당신이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온 거라고 생각해. 뭐 그렇긴 하지.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젠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쉬어도 된다니? 내가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당신이 더 이상 식당에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요리 레시피도 정형화가 되었고 또 당신이랑 사는 게 재미도 없고 해서 말이야.
저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매출 10억을 달성해서 기념하자고 케이크까지 사왔는데 저에게 장난이라도 치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니만 저에게 종이서류 2장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혼 서류였고 하나는 식당의 소유주 서류였습니다. 그 2장 다 확인했냐? 이혼 서류 빈칸 적어서 도장 찍어서 줘라. 아니,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혼 서류는 뭐고 식당 소유주는 왜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혼은 우리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참말 말고 도장 찍도록 하고 식당 소유주는 내 이름으로 바꾼 거 그대로다. 이혼하는 마당에 너한테 식당을 줄 순 없지 않니? 분명히 부부 공동 명의로 했던 가게인데 왜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이혼하고 무일푼으로 나가란 소리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서류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바람이 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일에만 집중을 하느라 바람이 난 사실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난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식당 문제로 시간도 길어지고 또 돈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 몰래 제 도장을 이용해서 서류를 조작해 시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둔 것입니다. 양산이란 동네에서 아주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시어머니께선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며 소유주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황당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제 지분이 반이었던 가게조차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억울하다고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께선 배째란 식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악을 쓰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한 대 확 치시는 겁니다. 야밤에 누구한테 무슨 소문을 내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서류는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네가 싫다고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돌려놓을 거야? 이 지역사회라는 게 다 좁고 좁은 게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뒤통수를 쳐놓고 뭐가 어째요?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도 빼앗기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게 네 처량한 운명에 엿보지 않겠니? 네 엄마가 단칸방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었다지? 그 더러운 영혼이 네 옆에 딱 달라붙었나 보다. 시어머니께서 킬킬거리시며 그렇게 웃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감히 지가 뭔데 우리 엄마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눈이 돌아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어요. 나이가 드신 시어머니께선 그렇게 저에게 끌리다가 바닥에 자빠지고 말았고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그냥 시어머니의 온몸을 갈기갈기 쳤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저를 뜯어말렸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을 했고 시어머니는 꼴 좋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된 저는 오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양산으로 내려와서 장사만 주구장창 했던 탓에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의 집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휴대폰과 지갑 하나가 덜렁 끝이었습니다. 저는 딱히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모든 돈 관리를 남편이 해왔거든요. 저는 생활비를 다달이 받아서 썼었는데 하필이면 생활비 통장에도 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근처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하루를 지내야겠다 생각하고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으슥한 곳에 숙박시설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눈치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순간 으슥한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그 골목으로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러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였어요. 깜짝 놀라서 흔들었더니만 혈흔이 낭자한 겁니다. 아니 괜찮아요? 학생, 눈 좀 떠봐요. 신고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기절을 한 건지 뭔지 애가 축 늘어지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강력한 범죄 사건이라도 일어난 걸까봐 119와 112에 신고를 했어요. 이내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로 이송이 된다 해도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제가 구급차에 같이 타서 움직였습니다. 경찰도 사건 경위를 물어봐야 했기에 뒤따라왔고요.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처치를 하는데 글쎄 머리에 뭘 맞은 건지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두피를 꼬매야 한다고 하길래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저는 딱히 보호자도 아니긴 했지만 당장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제가 대신 보호자로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도 방금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 재산을 빼앗긴 채 쫓겨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와중에 더 정신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어벙벙해지더라고요. 경찰은 곧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보호자는 끝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건지 응급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나와 일반 입원실에 들어가서 뇌진탕에 대한 경과도 봐야 했고 며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을 나오는데 응급실 비용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제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탈탈 털어서 응급실 비용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이 제가 벌던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쫓겨난 마당에 생판 모르는 남의 병원비를 결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조금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꼬박 씻지도 못하고 병원 화장실에서 고양이 세수만 하고 버텼는데 드디어 병실에 요란하게 웬 할아버지와 제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귀한 우리 손녀딸 머리에 누가 빵꾸를 냈다는 거야? 어? 그 미친놈이 누구야? 어?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아버지, 병원에서 찾는다고 그 인간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우리 딸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하시죠. 너는 이놈아, 네 딸 대가리에 구멍난 인간 하나 빠딱빠딱 못 잡아와? 그래, 그래서 우리 손녀딸을 구해주었던 은희는 누구냐? 어? 대기슈? 예, 접니다. 제가 길에서 쓰러진 손녀따님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구려. 우리 손녀딸의 은인이나 마찬가지구려. 내가 원래 당한 만큼 갚아주는 사람이야. 그쪽 분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갚지.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응급실 비용 정도만 계산했으니 그 부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지. 우리 손녀딸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그렇게 짜게 굴어서야 쓰겠나? 나한테 소원 하나 말해보쇼. 내가
대한민국 사달라는 거 아니면 앵간해선 들어줄 능력이 되니까 말이야. 솔직히 저는 약간 미친 노인네인가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달라는 거 아니면 다 들어준다는데 제가 뭘 부탁할 줄 알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옆에서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보니까 노망이 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랑 친구일 수도 있는 법 아니겠냐, 뭐 그런 허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져야 본전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제 마음을 줄줄이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 보고 두 번 다시는 안 볼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 사정 조금 털어놓는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재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를 도와줄지도 모르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제 가게를 찾는 것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가게를 찾는다라? 가게를 누구한테 빼앗겼는데 그래? 분명히 저랑 남편 공동 명의로 된 가게였어요. 근데 그게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해서 명의를 바꿔치기 했겠구만. 집에 인감이며 신분증이며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다 같이 살았으니까 남편이 제 인감과 신분증을 훔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건 더 어렵지 않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걸 옮기는 거니 남편이 대신 가서 자네 대리인 위임장만 처리하면 됐을 테니까. 시골에서 그런 일이 은근히 빈번한다니까. 그래서 그것만 다시 공동 명의로 돌려주면 된다 이거야? 아니요. 그 가게를 제 명의로 가지고 싶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바꿔치기 한 이후에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에라이 썩을 놈들. 이래서 아랫돌이 함부로 놀리는 놈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는 법이야. 그러면 그 가게가 어디야? 저는 그 노신사에게 무슨 믿음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술술 가게 주소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죠.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병실에 있었어요. 사실 응급실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저도 어디서 숙박이라도 할 수 있었기에 그 돈 30여만 원을 받겠다고 있었던 건데 1시간쯤 지났을까? 병원 응급실에 놀라운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시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주인의 모르는 분도 한 분 계셨어요. 아이고, 회장님. 갑자기 대출을 갚으라니요. 이러다가 저희 건물까지 넘어갑니다. 빌린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갚아야지. 당연한 소리를 왜 입 아프게 하고 그래? 그리고 자네 말이야, 서류 확인도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도장 찍어 버릇하면 내가 자네로 어찌 믿고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나? 그러다가 건물이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었다뇨? 그분은 바로 저희 가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제 신분증을 지갑에서 몰래 빼가 인감 도장까지 훔쳐서 대리인 위임장을 만들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부동산을 간 겁니다. 부동산 주인은 시어머니의 오랜 지인이었고 부동산 주인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지금 가게의 명의가 아들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입니다. 건물주야 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도장을 찍어주었고요. 사업가를 바꾸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됐으니까요.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 신고서에 합의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남편 혼자서도 가능한 일이었죠.
건물 자리 계약을 바꾸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건물주가 별다른 확인 없이 그 부분을 처리해 주었으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전부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이 노신사의 전화 몇 통으로 전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둘의 대화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노신사는 알아주는 대출 사업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양산에서 그 노신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대출꾼이었던 것입니다.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대한민국 땅이랑 땅은 다 살 수 있을 거란 사람이었어요. 물론 대한민국을 사줄 수는 없다고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 건물 나한테 빚 대신 내놓을 거 아니면 저 식당부터 내쫓아. 아니,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해서 사업자도 홀랑 지 이름으로 바꿔두고 바람까지 피워서 마누라를 무일푼으로 내쫓은 주제에 뭔 말이 많아? 가게 빼! 그럴 권리나 있으십니까? 저 건물이 내 건물이 되면야 당연히 그럴 권리 있지. 그래서 내가 좋게 좋게 말을 하지 않는가? 이봐 서씨, 내가 건물 낼름 하기 전에 저 인간들 내쫓아. 아이고 당연하죠. 제가 위약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내쫓겠습니다. 당신애들 어차피 만기까지 2개월 남았잖아. 이번으로 계약 끝내. 아니, 지지난주에 만났을 때 재계약도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지지난주의 사정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한 약속인데 아무 뒤집을 수도 있지. 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당신네들 내쫓는 게 무슨 문제라고? 아니 그럼 우리 식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식당도 산산조각 나는 거지. 보안이 10수년을 공동명의로 운영을 해왔다고 하던데 이혼한다고 홀라당 그게 지것이 될 것 같나? 이혼하고 재산분할 제대로 요청할게야. 그러면 그 식당의 반절은 뚝 떼어줘야 할 것이야. 어디 염치도 없이 그걸 날름 먹으려 들어? 아니, 그쪽은 누군데 자꾸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고 그래요? 누구긴 누구야? 내 손녀딸 구해주는 인한테 내가 그 정도도 못해줘? 왜 못해줘? 내 간이고 쓸개도 두지. 제 인생을 통틀어서 만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족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던 일을 남이 대신해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눈물이 절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구한 여학생의 아버지께선 저에게 명함을 하나 들이미셨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명함을 다시 보니 변호사라고 써있더라고요. 자기가 재산 분할은 전문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허리까지 숙여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 감사하긴 뭘 감사해. 받을만 하니까 해주는 거지. 내일 당장 사무실로 와서 상담부터 받아. 내가 저것들 탈탈 털어서 10원짜리 한 장까지도 받아내게 해줄 테니까. 저는 수입률 낼 돈도 없는데요. 제가 나중에 재산 분할 받으면 꼭 수입률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저놈 안 비싸. 내 아들이고 내가 해주겠다는데 뭔 돈 타령이야. 돈이라면 넘치게 있으니까 그냥 해준다 할 때 받아. 내 손녀딸 목숨값이 그거보다 훨씬 귀해. 꾸장꾸장한 노인네가 손녀딸이라면 아주 꿈뻑 죽는 것 같아 보였죠. 만약 제 주변에 저렇게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제 인생은 조금 더 긍정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부러움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부산에서도 꽤 알아주는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혼 소송을 맡아주었고 제가 어떻게 가게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낱낱이 밝히며 재산 분할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의 반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가게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건물주가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상황에 가게 자리를 찾지도 못했고 또 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했기에 가게를 얻을 돈이 부족하기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였기에 저에게 위자료까지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하는 동안 여학생의 머리를 가격한 범인도 찾아냈습니다. 노신사에게 돈을 빌려갔었던 놈팡이었는데 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자 홧김에 그런 짓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놈 또한 구속이 되었죠. 남편 놈은 저에게 돈을 털어주고 소송을 하는 동안 또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얻어도 이전만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사실은 모르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인데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받은 재산이 꽤 넉넉하여 그 돈으로 다시 양산에 벗어나 진구로 왔습니다. 엄마와 제가 자리를 잡았던 진구 말입니다. 오랜만에 진구에 돌아오니 아주 번화가가 다 되었더라고요. 당장 지낼 작은 집을 계약하고 지금은 소소하게 집에 살림을 하나하나씩 채워넣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음식을 하는 일이라 식당에 취직을 할까 생각을 해봤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넉넉하게 챙긴 재산으로다 반찬 가게를 하나 운영해볼까 싶어서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추후에 가게를 열게 된다면 이 사연이 올라가는 곳에 살짝 찾아와 홍보라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노신사내 가족과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여학생네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있는 양산에 놀러 갔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것이라 했습니다. 가끔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리울 때가 있다고 한 말에 제가 반찬을 해서 들려보내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반찬도 해주고 또 엄마가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학생 아버지와 뭔가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에게도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자잘한 마음을 베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홀라당 망해버린 그 인간들에게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전하고 싶네요. 물론 제가 연락을 다 차단해버려서 제 말이 닿을 일은 없을 테지만요. 제 인생 이막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늘 지지고 볶고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지고 볶고 살아보겠다 다짐하며 내일의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